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쉬어서 우리가 오늘 방향타가 없이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장 막판에 또 시장을 확 끌어올렸어요. 네. 외국 기관이 어제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시장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소강 상태,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쉬는 상황이고 환율은 1,360원대에 안착하는 양상인데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이 타이밍이 됐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 대선이 있다 보니까 네.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금통위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지 뭐 개인적으로 기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예.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 그리고 차기 그 행정부에 대한 그 금융 정책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이 매수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9일 오전쯤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의 AI 칩 새롭게 이제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HBM뿐만 아니라 그 일반 메모리를 쓸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범용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번 주에도 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겠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한 지 한 1시간 2분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지수나 종목별 움직임 최연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주 강력한 상승 이후로 쉬어간다, 관망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현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았던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여전히 2,6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빨간불이 여기 저는 하락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 가깝게 하락, SK 하이닉스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를 여전히 지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투톱 기업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출발을 하는 가운데 LG엔솔도 1.4%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2차 전지 쪽으로 반발 매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KB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3.8%대 넘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올랐던 KB금융이 다시 한번 6위권까지 빠졌고 6위권에 위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5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로템이 11% 넘게 급등세를 보였죠. 이렇게 현대로템이 먼저 다시 한번 치고 나가면서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못 간 업종과 종목들 이제는 갈만하지 않을까 하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물론 잘 갔습니다마는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약간 주춤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LIG 넥스원이 될 것 같은데요. LIG 넥스원은 오늘 목표 주가를 60% 상향하는 DB금융투자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산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게 센티멘탈만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방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첫 번째 주자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2.7%대 넘게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조선 쪽도 강합니다. 조선 기자재도 강하고요. 보시다시피 삼성중공업 4%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움직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인데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 다만 네이버는 2%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1%대 상승 나오는데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0위권에 다시 한번 자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간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기업들도 꽤 눈에 띕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까지 2%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두산이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타입5 안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가고 있고요. 3.6%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쪽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 크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또 테마성 이슈로 급하게 올라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ST 바이오센서입니다. 14%대 강세 탄력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분위기 만나보고 가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이 2%대 상승 흐름을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현지 시각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아스코 2025가 개최가 됩니다. 아스코 2025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ADC 관련 종목들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똑같은 시점에 2024 아스코가 개최를 했을 때 주인공은 두 개의 종목이었습니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었고요. 벌써부터 기대감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주가가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력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휴젤인데요.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톡스 필러 쪽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필수 코스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1%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1.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약간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보시다시피 0.4% 하락세 26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40선까지 올라가면서 워낙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7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오늘 시장에서 약간 팝니다. 500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벌써 개장한 지 1시간 7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합니다. 매도세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4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 100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500억 원 넘게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또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안에서 개인만이 사는 장인데 6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 테마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최영훈 앵커 수고하셨고요.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 이슈 자세하게 볼 텐데, 자, 일단은 오늘 조선방산 너무나 잘 가고 있죠. 앞서서도 살짝 들으셨지만 방산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상승하는 종목, 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눈에 띄는 모습이고, 조선주도 오늘 좋습니다. 방산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실적 수주, 그리고 정치적인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여기에다가 좋은 리포트들까지 계속 나오면서 방산주들의 상승 탄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 로템이 강하게 쏘아 올렸다면 오늘은 LIG넥스원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 좋은데 그동안 잘 갔던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조금 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타자로 이제 눈을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잘 가고 있고 어제 세진중공업도 굉장히 잘 갔는데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아랫단으로 이제 기자재,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상승 탄력도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조선주도 레이어를 나누면서 대형주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형 또 조선사들, 기자재, 조선 기자재까지 차례차례 상승 탄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조선주를 가지고 계지 못하셔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아랫단 쪽으로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보시는 시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전선이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전반적인 업종의 이슈라기보다는 이 관련해서
LS 마린솔루션이 유상증자 어제 공시를 했잖아요. 장 마치고 나서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LS 마린솔루션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반해서 전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은 유상증자를 했지만 여기와 관련해서 또 LS 그룹주들도 오늘은 약간의 충격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엔 오늘 좀 힘에 붙이는 양상이고 2차 전지가 어제 조금의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이라든지 업종이나 추세의 변환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 잠깐 반짝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역시 다시 어제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오늘 유가 관련해서도 S-오일과 관련해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나증권에서 S-오일 5년 주기 사이클로 지금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섞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S-오일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다만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S-오일의 이런 반등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그리고 국내 6대 은행장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CBDC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요즘 CBDC나 디지털 화폐에 좀 진심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내놓고 CBDC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지 한국은행이 잡고 끌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역시 시장에서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스코 앞두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오랜만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를 보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즘 방산주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 로템의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데 모 증권사에서 조금 격한 표현으로 닥치고 매수해라 뭐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거겠죠. 실적도 잘 나왔고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간밤에는 또 나토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토의 사무총장이 다음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EU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 목표를 5%로 정하는 데 합의를 할 것이다. 다음 달에 있을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GDP의 5%를 국방비로 할애하는 것, 각 국가별로 할애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것이다라고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이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했죠. 나토 국가들 왜 미국의 국방비를 우리가 대신해서 너희를 지켜줘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없애야 한다라고 계속 나토를 압박했는데 실제적으로 나토가 이것을 이제는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토의 각 국가들이 이제 본인들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본인들이 이 무기를 사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유럽 쪽이라든지 뭐 체코나 루마니아 쪽에 무기를 많이 팔고 있는데 다른 나토 국가들도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의 무기, 방산업체들과의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구체적인 내용 5% 있는데 3.5%는 군사비, 그리고 1.5%는 이 국방과 관련된 간접비로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다음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차례차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어제는 현대로템이 그렇게 좋은 리포트 때문에 급등했죠. 오늘은 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로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산주들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데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방산주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방산은 여전히 빈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정부와 힘을 합치려는 모양이에요. 산업부와 AI 반도체 개발에 힘쓴다라는 개별 이슈 또한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드렸다시피 LIG 넥스원 오늘 주가 상대적인 탄력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했고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D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3만 원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실적에 포인트를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주 잔고가 잘 쌓이고 있는데 1분기만 하더라도 23조 원의 수주 잔고가 쌓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츰차츰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6거래 연속 상승했고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폴란드향 K2 전차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작년 말에 14대가 조기 납품이 됐고요. 올해 82대에 납품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총 180대가 완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 2.4% 강세 힘으로 14만 원 선까지 추격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실적에서 답이지 않을까 이런 또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관이 어제까지 7거래 연속 담았습니다. 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4.8%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87만 3천 원 선 가고 있고요.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 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 시스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1.8% 상승하면서 46,7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LIG 넥스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근차근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께 LIG 넥스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와 함께 제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함께 3월 31일 날 우리가 마켓나우 3부에서 1313 챌린지를 통해서 함께 공략을 했었죠. 공략하고 나서 8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3월 31일까지 공략을 했고 2월 달, 1월 달 계속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유럽도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 LIG 넥스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1분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약 수주 잔고가 22조 9천억까지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1분기에만 쌓아놨던 22조까지 약 23조가 되는 이 수주 잔고가 향후 3년에서 5년까지 계속해서 매출로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론의 시대죠. 특히 이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드론 최대 업체랑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의 드론 부분에 따른 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마진이었던 인도네시아 부분의 수출이 매출 수출 비중이 감소를 했고요. 고마진 부분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같은 수주라고 하더라도 이 고마진에 대한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 좀 더 효율적으로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좀 더 공략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 종목은 사상 최대 신고가를 오늘 한 번 더 경신을 했어요. 이렇게 역대급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규 공략하실 분들 타점을 충분히 지금부터 잡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잡을 수가 있냐.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 신고가를 만들어냈으면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이 과정에서 단기간의 조정을 제한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렸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그만큼 강한 상승 랠리, 상승 탄력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하시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격적인 메리트 어느 구간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 저는 42만 2천 원 라인대를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5월 8일 날 장중 24%까지 급등했던 날의 고가 부근이죠. 이 라인대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였다가 돌파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42만 2천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과열된 구간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규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42만 2천 원 라인대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신고가 행진에 한번 저희도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갈 텐데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쪽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스코라는 것이 열립니다. 미국 임상종야학회 아스코 2025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열리고 6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아스코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아스코에서는 주로 임상 3상의 후기 임상 데이터 아니면은 또 상업화를 앞둔 약물이 공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 협력 이런 것들의 발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한양행이 여기서 존슨앤존슨이랑 같이 협력해서 렉나자 병역요법을 공개했는데 그때 최우수 연구 결과로 입상을 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FDA 승인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의 주가가 그 뒤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실적도 엄청 개선될 거란 좋은 평가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스코에서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루닛이라든지 이뮤논시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미리 지금 주가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고 아스코와 또 별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한다라는 정책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뭐 사측에서도 알테오젠 측에서도 우리는 약값 인하에 별로 타격이 없다.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증권사들에서도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약값 인하 가정을 해도 영향이 미미하다. 지금 주가 떨어진 거나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식의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 주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약바이오의 중요 포인트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중에는 알테오젠 일단 눈에 띕니다. 최근 주가 조정은 미국 IRA 약가 인하 이슈 때문에였습니다. 그런데 신한 쪽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너무 주가가 과도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슈 더불어서 약가 인하 목록에는 뭐 등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2.56% 반등세 나와주면서 34만 원 터치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목표주가 73만 원을 유지했다라는 점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ABL 바이오 보셔야 되는데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 생각해 보시면은 뭐 대규모 기술 이전 수출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영국 제약사인데요. 4조 원대 규모 기술 이전 수출이 있었고 어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파이프라인에서 주요 데이터가 또 나올 예정인가 봐요. 그런 기대감이 좀 무르익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8% 넘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73,100원 선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롱 티슈즈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나라는 걸 최근 느끼게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현재 5.5% 정도 상승하면서 4만 원 선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아마케 아스코 2025에 대한 준비도 하시는 분 계실 텐데 티움바이오와 온코니 테라퓨틱스가 관련이거든요. 온코니 테라퓨틱스 신약 후보 물질 2건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 발표할 예정이고요. 티움바이오 면역 항암제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에 면역 항암제 섹터가 또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상 데이터 어떻게 발표될지 궁금해요. 일단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고 14% 가까운 급등세로 7,000원 선 위에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니까 이 부분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 최근 관심 뜨겁습니다. 뭘 봐야 될지 전문가 의견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께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아스코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죠. 렉나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렉나제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4건의 인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2025년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인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범용 치료제에 대한 좀 더 데이터들에 대한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서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술 추출, 계약 이전 가능성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조금 아쉬워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중단 이상에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죠.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은 그나마 긍정적이나 이 현재 지금 바닥권까지 다시 눌렸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단기적인 바닥권 내려와 있는 종목은 매물대 중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손익비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좀 더 둔화됐다라는 건 이 중요 지지라인대를 이탈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닥권 라인대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에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탈했을 때에는 실망 매물까지 강하게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대 10만 원 라인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력적인 라운드 피겨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차례 더 눌릴 수도 있는 흐름까지도 체크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 라인 때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기준점 잡고요. 단기 저항 라인대인 11만 4천 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 탄력이 나오는데 오픈 AI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오픈 AI가 우리나라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략, 진출을 더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수개월 내에 서울 사무소를 개소한답니다. 이 오픈 AI가 아시아 쪽에 지사를 설립한 것은 일본 도쿄에 있고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오픈 AI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픈 AI 챗 GPT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걸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오픈 AI 챗 GPT를 활용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검색하고 정보를 찾아내고 또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서 한국형 AI를 개발하는데 챗 GPT, 오픈 AI가 많은 도움을 주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오픈 AI가 우리나라를 공략하는 이유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들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이나 전략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국형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또 이런 사업을 많이 펼칠 것이라는 공약들이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오픈 AI가 우리나라를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한 한국의 AI가 필요하다라고 오픈 AI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최근에 약간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트 에이드가요, 3거래 만에 그 반등세 보여주면서 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AI 소프트웨어, 개인 포털 등 다양한 사업에 그 기술력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오늘 좀 쏠리는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2,365원 되겠습니다. 폴라리스 AI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그 기술력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AI 쪽 좀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 2,857원 4%대 강세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크라우드웍스는 5거래 만에 반등하는데 최근 22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 반등세가 오늘 좀 나아질 수 있을지 하지만 반등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한 1% 정도이고요. 현재 주가 8,000원 밑에서 움직이는 상황. 솔트룩스가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대선 이후에 주목해봐야 할 중소형주로 증권사에서 픽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도 좀 살펴보시면 AI 소프트웨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는 이제 AI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최근 R&D 사업도 좀 펼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글과 컴퓨터의 도약 그리고 전략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올해 1% 상승하면서 22,9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으로 끝날 종목들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종목은 오늘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국내 유일 돈 버는 의료 AI 기업이죠. 바로 셀바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의료 AI 쪽으로만 부각을 받다가 이제는 음성 기록 AI 쪽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AI 음성 기록 제품이죠. 셀비노트의 공급 범위를 법률 쪽까지 확대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이 법무부에 2,800개의 조사실에 이 AI 음성 기록 제품을 설치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의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의료 AI 부분 쪽 마찬가지로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 앞서서 이제 의료 AI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미국 AI 심장 진단 기업과 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의료 AI 부분뿐만 아니라 AI 음성 기록분 이 부분까지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정말 돈 버는 안 그래도 돈 버는 유일한 의료 AI 기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봉 부분까지 진출해 나가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차트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최근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2024년도 11월부터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죠. 근데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보았을 때 2022년도 36,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13,000원 구간에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가 정말 2022년도, 4년도, 5년도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가 최근에 5년도부터 본격적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를 넘겼기 때문에 2025년도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바닥권대에서 거래량이 유입된다라는 건 누군가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길게 보았을 때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 말씀을 드리면 12,800원에서 조금 더 눌렸을 때에는 12,00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향후 대시세의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I가 그야말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의료와 그리고 음성 기록 쪽 그런 부분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셀바스 AI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전략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 이런 때 오히려 좀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어디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이 전거래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나서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장세 안에서 공략할 업종들은 시장 대비해서 강력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던 종목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장품의 경우에는
실적은 실적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까지도 K뷰티가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바로 APR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PR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4월 16일 날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하면서 70%가 넘어간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실적은 실적대로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대로 모두 다 너무 더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제가 차트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 경신을 나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좀 더 부족해요. 그래서 경신을 나가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조금 더 제한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고가를 돌파했을 때 2025년도 5월 8일 날 상한가 달성을 했죠. 이때 굉장히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확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좀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제한되게 받았다라는 건 거래량이 유입됐을 때에는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 충분히 한 차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따라서 기존에 이 종목을 한 번 더 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공략하지 못하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면 이제는 조금 더 고가를 한 번 더 돌파했던 흐름들을 확인해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바로 잡아드리면 이 목표가에 대해서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이 유효하고요. 11만 7,500원 이하에서는 지금도 그 이하에 있죠.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공략도 유효하고 손절가는 10만 7천 원 기준 잡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K뷰티가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좋고 그리고 잘 팔릴 거라고 하는데 네. 그 낙수 효과를 화장품 관련주가 받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APR 소개해드렸으니까 13만 원 고지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자, 오늘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할 텐데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는 채권 관련해서 최근 동향이나 투자 방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서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추경 통과,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5년 5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8로 전월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이자 2020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경기 판단 CSI와 향후 경기 전망 CSI는 각각 11포인트, 18포인트 오르며 경제정책 기대를 반영했고 생활 형편 및 가계 수입 전망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주택가격 전망 CSI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영향으로 111을 기록해 넉 달 연속 상승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202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은은 육아 농산물 가격 하락과 통상 리스크 완화가 소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인도가 204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유 운반선 112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자국 선박 비율을 5%대에서 2047년까지 6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는 자국 내 건조를 추진하지만 엔진 등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중공업은 코친조선소와 합작조선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도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투자 및
기술 이전 협상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엔진 등으로 연간 수조 원 수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은 3조 원, 한화엔진은 1조 1천억 원, HD현대마린엔진은 1,584억 원을 수출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코스피 0.45% 하락, 코스닥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어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막판에 또 끌어올려서 상승 탄력이 높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끝났는데 오늘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좀 낙폭이 컸습니다. 어제 1% 넘게 홍콩 항생지수가 조정받았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이 좀 이어지면서 0.19% 낙폭이 줄기는 했지만 최근에 홍콩 항생지수가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일단은 약보합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할지 오늘은 좀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최근에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 일본 쪽도 요즘 좀 불안 변동성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좀 요즘 변동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네, 뛰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주 후반 들어서는 좀 진정되는 분위기이긴 네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뛰었나 보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에 4.6%였거든요. 네. 이게 이달 들어서 5.1%를 찍었고 사실은 이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심리적 저항선이 5%였는데 거의 뭐 순식간에 뚫렸다고 봐야 돼요. 2023년 10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이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지난달 3.99% 정도였는데 이게 4.6%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조금 진정이 돼서 네네. 4.5%대 초반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간밤에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 일본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국채 30년물하고 네. 40년물 금리가 지난주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로 한 달 반 만에 한 5.5%로 치솟았고 독일 국채 금리도 한 3.1% 후반까지 오르고 막 이래서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요.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좀 오르는 분위기인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뭐 시청자분들 뭐 금리가 오른다 하면은 뭐 사실 뭐 대출 받고 하는 그렇죠. 그런 아니면 네. 예금 금리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뭐 경제 방송 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중요한 이 네, 포지션 맞아요.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또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의 값을 나타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라는 변수가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각 경제 주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금리를 봐야 되는데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거나 혹은 돈을 맡길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주고 받는 게 이제 네네. 그 가격 자체가 금리인 거잖아요. 이 금리에 따라서 개인들은 뭐 소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 소비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결정도 하게 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도 이제 금리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리가 낮아졌을 때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고용 확대하거나 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이 금리가 이제 물가라든가 이제 환율 이런 데도 중요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건데 사실 이제 금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뭐 정책금리, 기준금리 우리가 하는이나 뭐 연준 이런 데 결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이제 시장금리라는 게 있고 또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제 다양한 금리가 있는데 시장금리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네네. 특히 이 중에서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세계 금융자산의 가격을 계산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우리가 뭐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이럴 때도 이제 할인율로 네. 미국 국채금리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는 건 사실 우리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10년 만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뭐 모기지 금리라든가 뭐 네네. 회사채 금리라든가 뭐 신용카드 금리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금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제 자산 간의 자금 이동도 좀 많이 일어나게 돼요. 뭐 네. 국채가 만약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국채에 투자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이 조금 이제 이탈하게 되는 네. 뭐 그래서 이제 채권을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국채에 대한 이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뭐 주식이라든가 뭐 코인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중요한 이제 변수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 제일 처음에 코멘트 해주실 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유럽 쪽에도 그렇고 국채가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장기채 아까 30년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30년물은 사실 저희가 매일 쳐다본다거나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데 장기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추세인데 네. 장기물의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네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장기물의 금리가 단기물의 금리보다 더 높은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우리가 채권을 한 달 후에 상환받을 수 있을 때 져야 되는 리스크와 10년 뒤에 상환받아야 할 때 져야 되는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물에 대한 금리가 더 높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게 맞고,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네. 금리가 높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가로축을 만기로 놓고 세로축을 금리라고 놓고 보면 만기에 해당하는 금리를 이렇게 점으로 찍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연결하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금리 커브라고 부르는데 네. 장기채일수록 금리가 높으니까 보통은 이제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로 그렇겠죠. 이제 그려지게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금리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 이제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 커브의 기울기도 변하게 되는데 네네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오를 때 장기채 금리가 더 빨리 오른다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죠. 가팔라지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고 이게 좀 단기채가 더 많이 오르고 장기채가 조금 덜 오른다 그러면 이제 커브가 플래트닝 되는, 그러니까 평평해지는 평평해지겠죠. 그걸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역전되는 경우도 생겨요. 단기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가 경기에 대한 기대감, 금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커브가 스티프닝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물의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거는 일단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의 정책 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 움직임은 크지 않은 대신에 이제 금리 전망이라든가 경제 전망이 반영되는 장기물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가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좀 오르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 거기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채 금리가 좀 많이 오르는 건데,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정책 결정이 좀 오락가락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제 무역 갈등 고조되고 이러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고 미래를 단기 미래 혹은 거기서 중기 미래까지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장기채를 보유하는 데 따른 리스크도 훨씬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보상, 그러니까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난 장기채는 안 살래. 이러니까 장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단기채에 비해서 장기채의 금리가 훨씬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 쪽의 국채가 지난주에도 발작하듯이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 그리고 또 항상 얘기 나오는 미국의 재정 적자, 네. 재정 부채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미국 국채 최근에 금리가 오른 거는 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반영된 건데 사실 우리가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하루 이틀 얘기는 그쵸, 아니에요. 뭐 늘 이제 뭐 미국이 사실 돈을 발행을 해서 이제 경제를 지탱했던 나라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는 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 재정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최근에 이게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알고 있고 재정 적자를 좀 이제 균형점 혹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이라도 줬었는데 지금 약간 막무가내로 뭐 국채 발행하면 되잖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미국 정부의 총 부채를 따져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 36조 달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빚의 절대 규모보다 이제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경제 규모 그쵸. 대비로 얼마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 미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로 국가 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124%거든요. 이게 2013년에 100%를 넘어선 이후에 지금 124%까지 오른 건데 그러니까 이 국가가 한 해 생산하는 그 생산량보다도 빚이 더 많다는 네네.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국채로 이제 인한 이자 비용만 연간 8,800억 달러 수준인 거고 이 지금 추세로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한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하나로 따져보면 1,300조가 넘는 규모예요.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이제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단계 3단계에 낮췄고 사실 그 앞단에 S&P라든가 피치는 진작에 그쵸, 이제 네네. 낮췄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이렇게 부채 상황이 심각하구나. 뭐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도 되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뭐 이 재정 적자, 부채 문제를 본인이 이걸 타개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진짜 이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 그리고 그 방법론 자체가 맞느냐에 대한 이 고민이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네. 이러니까 그 국채 금리가 또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미국 국채에 대한 니즈나 수요들이 조금씩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를 조금 더 네.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국채 수요가 국채 수요가 감소했다는 게 미국 내부에서의 감소일지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이제 다른 네. 미국 밖에서의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외국에서도 어쨌든 미국 국채를 사는 주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둘 다 수요가 좀 줄어들고 둘 있는 거 다예요? 같는데요. 일단 외국인 수요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발행 시장에서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난 21일에 미국 국채 발행을 위한 입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몇 퍼센트에 살게라고 입찰을 쭉 받아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싸게 발행하는 게 좋으니까 낮은 금리를 제시한 쪽부터 채워나가는 그쵸, 식으로 그쵸. 하는데 이게 국채 인수 의무를 지닌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금융기관들이 매입한 규모가 이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사야 되는 네네. 곳인데 발행 물량의 16.9%를 받아갔어요. 이게 최근 평균이 15.1%였는데 일단 이 퍼센테이지를 웃돈 거죠. 네. 그 말은 그 다른 쪽을 채워줄 수 있는 데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금융기관이 더 많이 받아갔다는 얘기인 거고 해외 투자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네. 69%여서 전월 대비로 보면 1.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해외 중앙은행 그리고 외국의 국부 펀드들의 수요가 줄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확 줄어든 건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미국의 이런 쌍둥이 적자에 자금은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이 기류가 확실히 감지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사실 아마 배경을 좀 따져보면 네. 관세 전쟁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투자 수요도 있을 거고 뭐 유동성 확보 차원도 있을 거고 어쨌든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네. 샀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면 이제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특히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달러가 들어올 텐데 이 들어온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요인이 그쵸. 좀 생겼던 거거든요. 다시 충당해줬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됐고 그러면서 대외 무역 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 줄어든 만큼 이제 미국 국채 수요를 좀 줄이게 되는 그런 요인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의 케이스였고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미국제 안 샀는다는 게 막 네. 잡히고 있죠. 예, 어쨌든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제 외국인 보유량, 보유 네네. 수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사실은 미국 국채를 꾸준히 소화를 해준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8조 5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2008년부터 보면 연평균으로 꾸준히 6.7%가량 증가하긴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이 수요를 늘리는 속도보다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좀 줄었죠. 이게 사실은 뭐 한 5% 정도였다가 한때 이게 50%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한 33% 수준으로 줄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제 늘려왔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중국이 미국 국제 보유국 1위였거든요. 그쵸. 최대 채권국이었는데 지금은 일본, 영국에 이어서 3위로 내려앉았고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조세회 피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이제 구하고 있는 물량도 있을 거라는 이제 우회해서.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명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이제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됐고 미국 행정부가 계속 이제 중국을 누르면서 뭐 여러 가지 무역 흑자 이런 것들 때문에 누르고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거기에 맞선 이제 카드 대항하는 카드로 우리 미국 국채 채권 갖고 있고 최대 채권국인데 이거 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카드를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그 결과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많이 줄었죠.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해외 외국주, 미국 외 국가들의 국채 보유량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줄은 건데 그럼 미국 내에서는 왜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미국 장기채를 주요로 사들이고 있었던 주체가 네. 연기금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장기채 수요들은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내줘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간에 걸쳐서 내줘야 되려면 장기채를 주로 사는데 네. 지금 이런 미국 내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이제 충분한 고정 수익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물의 투자는 이미 뭐 충분히 했어.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매수 주체가 사실 미국의 연준이었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미국 연준이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대신 이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엔데믹이 됐고 그리고 이 미국 국채 사들여서 2022년 1분기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제는 이제 양적 긴축 우리가 이제 QT라고 부르는데 양적 긴축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서서히 줄이고 있는 수준이라서 주요한 주체가 이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이게 뭐 내외적으로 일단은 미국 국채의 수요 뭐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걱정인 것은 미국이 그렇게 재정적자를 뭐 만회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감세를 하겠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쨌든 이거는 트럼프가 예전부터 계속 내걸었던 공약이긴 공약이죠. 한데 네. 뭐 감세 정책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사실 뭐 국채 시장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국제금리가 급등했던 요인 중에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이 사건이 감세법원이 하원을 네네. 통과를 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가까스로 통과돼요. 한 표 차이로 한표 통과를 차이로 했는데 됐죠.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대선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던 뭐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이제 칭하면서 뭐 감세 중에 이제 군비 확대하면서 사회복지 지출 삭감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제 들어갔던 건데 이게 사실 공화당 내에서 논란이 좀 많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탈표도 나왔다고, 네, 예. 통과는 됐어요. 이게 이제 상원에서 통과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상원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 굉장히 근데 사실 하원에서 통과할 때도 약간 누더기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도 마찬가지 네네.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3조 8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추산치가 나오고 네네. 이러니까 와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봤을 때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죠.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 그
그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리에 반영이 된 거죠. 네. 자, 이러면서 뭐 미국 시장은 계속 좀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추이를 저희가 잘 보고 장단기 금리차들도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겠고, 뭐 일본 쪽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급등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재정에 대한 우려인 건데 뭐 일본은행도 지금 장기간 초완화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쭉 유지를 해오다가 이제는 이제 뭐 이제 물가도 오름세로 반전이 됐고 사실 지금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달 보니까 3.6%예요.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가장 높았고 이게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재정 확대 논쟁이 또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도 사실 선거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대선 공약들이 대부분 뭐 추경에 대한 얘기, 뭐 이제 이게 지출을 늘리겠다는 얘기인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소비세를 좀 감세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물가 상승률 중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8%로 낮추자. 그러니까 8%에서 이제 제로로 낮추자 이런 이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 정부의 세수를 보면 소비세가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결국은 일본 정부도 적자 국채 찍어가지고 좀 메워야 될 판이기 때문에 올해 국제 상환 그리고 이자 지급 비용으로 한 28조 원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감세까지 해버리면 더 이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감세 이제 일단 반대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일본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좋지 않다. 사실 유럽 재정 이게 이제 시발점이 그리스였잖아요. 실제로 이제 숫자를 보면 지난해 일본의 GDP 대 국가 부채 비율이 237% 정도예요. 지금 미국보다도 한 2배 정도 높은 거고 그리스가 한창 재정 위기였던 때가 이제 2009년이었는데 그때 117%였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일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빚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정치권에서 이제 감세를 하겠다고 공약을 남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고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러면 채권을 이렇게 반시장적으로 나갈 거야? 그럼 채권 매도할게 해서 완전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채권 작용단의 경고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일본 쪽의 채권이나 금리가 움직이는 게 또 위험한 것이 어쨌든 일본 쪽이 또 출렁거리면 이게 미국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그게 우리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본 국채금리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일본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도 일본은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사실 전 세계 자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요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불렀었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라는 게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조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그 거래를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 일본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굳이 해외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면 일본 국채, 그러니까 일본에서 빌렸던 자금으로 미국에 투자한 거를 팔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들여오는 이런 흐름이 일어날 수 있고 뭐 거기다 이제 지금 엔화 환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오른다고 하면 굳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이제 들여오는 이 현상이 발생할 텐데 워낙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게 일제히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일본이 지금 미국 국제 최대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자금이 환류한다고 하면 미국 국채 금리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치는 파장들, 그러니까 경제,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이런 데에 미칠 수 있는 파장들이 굉장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 국채라든가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왔던 일본 국채도 사실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안전자산이 맞냐라는 의구심과 그리고 이제 금리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불러올지 그게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그렇고 이게 다 엮여 있어요. 무역 협상과도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고 국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것이 또 주식시장에도 바로 또 연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한번 권세현 센터장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투자에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푸틴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독일 증시 라인메탈, 일본 증시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 증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각국 방산 대표 기업 주가 초강세, 대한민국 상승률 상위 섹터, WTI 60달러 붕괴 직전, S-오일 주가 바닥 직나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이 정확한 워딩이 이랬습니다. 푸틴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그와의 사이는 좋다. 아니, 트럼프는 맨날 그 항상 마무리가 좀 되게 언밸런스하죠. 중국한테도 시진핑하고 나는 좋은 관계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관계는 좋은데 뭐 아예 일과는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립 서비스인가요? 트럼프의 어떤 속을 모르겠으나 항상 그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항상 립 서비스인지 사적인 걸 가려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을 하나 해요. 그렇죠? 좋은 말은 무조건 해요, 하나는. 심지어 그렇게 깡그리 무시했던 젤린스키한테도 당신들 우크라이나 병사는 정말 용감한 전사들이라고 또 이런 걸 하나 깔았단 말이죠. 물론 그 옷이 멋지네요는 정말 비아냥된 것 같아요. 맞죠? 젤린스키가 입고 온 그 옷을 보고 오늘 옷이 착장이 멋지다. 그거는 비아냥인 것은 정말 뒤에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를 지원 사격하는 저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아저씨 맨날 옆에서 한 번씩 거들잖아요. 그때 젤린스키 그 옷을 막 비웃으면서 왜 당신은 국가 원수끼리 만나는 자리에 그렇게 옷을 입고 옵니까? 이런 걸로 인터넷에 말이 많은 거 압니까? 젤린스키한테 대놓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거죠, 우리가. 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처음에 젤린스키 옷을 칭찬한 거는 적어도 진짜 칭찬이 아닌 게 확실하다, 지금. 왜냐하면 그 뒤에서 그 말을 한 인플루언서랑 눈을 마주치면서 트럼프가 윙크를 했거든요, 그때.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약간 비아냥 조롱의 립 서비스였는데 시진핑하고 푸틴한테는 그럴 어떤 저기가 아니잖아요. 시진핑이나 푸틴한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시진핑, 푸틴은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푸틴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일이 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어느 쪽엔 안 좋고 어느 쪽엔 좋아요. 이게 세상이 항상 그런 게 어느 쪽에 좋으면 어느 쪽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방산기업이나 세계적인 방산기업이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젤린스키랑 그 회담 망칠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계속 반복해서.
이건 내 전쟁이 아니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 계속 그걸 깔고 이건 내 전쟁이 아니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 누구냐?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이다.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연임이 됐으면 안 일어났을 일이다. 근데 내가 떠안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협상 안 한다. 그럼 나 손 떼겠다. 알아서 해라. EU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지금 거기다가 어제 관세 그것까지 걸려있죠 지금. EU한테 50%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그 이유가 뭐였어요? EU는 맨날 우리를 괴롭히고 EU끼리 뭉친 이유가 그리고 하필이면 뭐 봐봐요. EU에서 나간 영국하고만 협상 맺었죠 지금. 나머지 EU랑은 협상을 아예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EU한테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맨날 괴롭히고 원래 EU라는 단체가 생긴 목적 자체가 미국한테 갈취하기 위한 거래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단체는 생긴 이유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생겼다 있는 거예요. EU가. 그러면서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6월 9일로 미뤘지만 계속해서 협상 태도가 불손하면 50% 관세를 다시 또 6월 9일 이후에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U를 지금 관세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다음에 애플이랑 구글이 EU한테 소송을 당해가지고 수백억 달러를 물어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팀 쿡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그동안 내 잘해줬는데 왜 애플 공장을 자꾸 인도로 빼 미국으로 빼 하면서 애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 미워하는 듯한 애플을 완전히 괴롭히는 EU를 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전쟁까지 걸려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밉고 협상 태도가 싫고 EU라는 단체의 설립 목적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트럼프가 지금 뭐 나토에서도 돈 제대로 안 내고 EU가 방해해야 될 걸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커지면 EU한테 밀어버리겠죠. 야 너네 돈도 안 내고 관세 협상 태도도 그런데 우리가 방위비까지 부담하면서 니네를 지켜준다고? 니네가 알아서 해 전쟁. 러시아를 우크라이나한테 지키던 말던. 난 손 떼버리겠다. 지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푸틴이 계속 미친 짓을 계속 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그리고 푸틴만 미친 사람이라고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두 개를 동시에 때렸어요. 젤린스키는 입을 닫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푸틴은 완전 미쳐버렸다 다음에 젤린스키는 아예 입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젤린스키가 말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둘 다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을 욕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1의 목적은 중국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미국 기업, 미국이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난 지금 중국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아주 귀찮게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 내 것도 아닌데 바이든이 일으킨 걸 내가 뒤치다꺼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두 개를 EU한테 떠넘겨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협상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한테는 최악이고 그렇죠. 우크라이나한테는 최악이에요. 지금 미국의 방공망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도 끊긴 상태에서 그리고 EU도 날벼락이죠. 지금 당장 방위비 급격하게 올려서 그동안 발전했던 경제 발전 무슨 재생에너지고 원자력 증강이고 다 포기하고 방위비에 쏟아야 돼요. 대신에 누가 좋겠습니까? 그 방위비가 쏟아지는 방산기업 그리고 우리 아시아의 방산기업들 여기는 오히려 좋죠. 물론 인류애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뼈아프고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자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한 주에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 병사들이 5,00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는데 그 죽는 병사의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며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게 방산기업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방산기업의 아이템은 그렇게 끔찍한 광경이 계속 목격이 되거나 그 끔찍한 광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자, 오늘은 일본 증시부터 보겠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니케이 증시를 보면은 니케이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0.27인데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개월선이 이탈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60개월선 지지를 받고 20개월선을 돌파를 시도했는데 이번 달 거래일수가 거의 안 남았죠. 이번 달 거래일수 얼마 안 남은 동안 20개월선을 종가로 회복하지 못하면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양봉이기 때문에 위에 봉이 그렇죠? 위에 봉이 종가겠죠. 양봉이란 얘기가 밑에 봉 끝이 시가고 그죠? 월의 시가, 월의 종가가 이 위에 봉 끝인데 여기가 20개월선 빨간색 선에 살짝 막혀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양이 별로 좋지 않죠. 저렇게 되면. 주봉에서도 지금 20주선 근처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일봉에서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 월봉과 주봉에서
20선들, 저 거대한 이 중장기적인 주봉월봉에서의 그 압박이 일봉에서 이런 찌그러진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에서 상승률 상위로 정렬하면은 리크루트 홀딩스라는 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저 리크루트 저기 있죠. 사람이나 HR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요런 게 1위인데 상승률 2위를 보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이 1%로 2위입니다. 자,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 이게 방산주거든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쓰비시 중공업 요즘에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갔죠. 3,228엔. 그렇죠? 미쓰비시 중공업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주 부문이 상업용, 국방용 항공기, 미사일 시스템, 해군 함정, 특수 차량, 해양 시스템, 우주 시스템 이렇게 있죠. 결국에 우리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 지금 카이랑 굉장히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항공기, 전투기, 뭐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까지,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산 대표주입니다. 방산 대표주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시가총액, 니케이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독일 증시에서 봅시다. 독일 증시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몇 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죠. SAP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저거 미국 증시에 ADR로도 상장되어 있죠.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 시가총액 1위고요. 지멘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가전기업 그게 있고요. 도이치텔레콤 같이 뭐 SK텔레콤 같은 거 하나 끼어 있고 알리안츠 같이 보험주도 끼어 있고 바로 5위에 라인메탈이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오늘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5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됐어요. 그동안 현대차나 KB가 지금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로 시가총액 5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독일 시가총액 5위도 라인메탈이라는 방산주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전차, 무슨 뭐 자주포 이런 거랑 맨날 무슨 뭐 입찰 마지막에 누구랑 올라갔다 했을 때 맨날 라인메탈의 전차가 등장했었죠. 그 회사가 그 라인메탈입니다. 독일이 막 그 축구 못할 때 뭐라고 하죠? 녹슨 전차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전차 부대라고 표현을 하고 못할 때는 녹슨 전차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전차가 굉장히 강한 그 나라인데 라인메탈이 지금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대만 증시를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는 지금 오늘 저희가 강해요. 대만 증시는 반도체가 강합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정렬했더니 2위에 알칩테크가 올라와 있죠. 반도체 지수가 강하고요.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바로 시가총액 상위로 넘어갈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기업이 있죠. 5.88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5위 자리를 차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 아래를 내려도 그렇습니다. 그 아래를 내려도 지금 현대로템이 3.22%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현대로템하고 LIG 넥슨까지죠. LIG 넥슨이 또 4.15, 한화시스템이 1.31, 전부 다 방산주가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산주의 강세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독일 라인메탈,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현지 거점 설립 계획인데요. 지금 유럽, 한국, 미국, 호주, 중동 이렇게 있죠. 자, LS증권에서 나온 건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라인메탈을 비교해놨거든요. 자, 라인메탈은 해외 현지 거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죠? 국가별로 봤을 때 좀 더 다양하게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딱 비교한 거예요. 자,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라인메탈, 여기가 라인메탈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갭이 20%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하면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까? 라인메탈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무려 60%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거 해외 현지 거점들 있죠. 현지 거점이 차이가 저만큼 납니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목표가를 한참 더 높게 잡은 거죠. 영업이익 벌어들이는 마진은 지금 20% 차이인데 시가총액이 60%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라인메탈만큼 시가총액을 가져간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지금 들이밀었는데 저런 것을 본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가 끝이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해보시는 거고 여러 가지 자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 섹터는 오늘 정유 섹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S-오일이 7.09%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WTI가 $60 붕괴 직전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트럼프는 물가 안정이 됐다는 지표로 지금 계속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유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유가를 누를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우리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유 섹터들에 계속해서 이 마진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S-오일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 시점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 2027년 미국 원유 생산량 피크아웃, 정점 통과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WTI 60불 이하에서는 캐펙스와 생산량을 북미 업체들이 지금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관세 전쟁도 완해 국면을 통과 중이다 해서 코로나 시점에 이 부분이 저가가 아니겠느냐고 판단을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S-오일이 2020년 3월달 코로나 저점을 붕괴시키고 내려가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저점 붕괴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목표, 비전과 전망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자, 한 줄 매드평입니다. 자, 푸틴이 완전 미쳤다고 트럼프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에겐 최악이어도 누구에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의 준비한 한 줄 매드평. 푸틴이 크레이지 할 때마다 방산주는 great. 안녕하세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휴가철 비행기를 탈 때 항공 운임 외에 추가로 내는 비용이 있는데요. 바로 유료할증료입니다. 오늘은 유료할증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료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 등 운송업체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연료비 부담을 소비자와 분담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즉, 비행기를 띄우는데 드는 연료비가 오를 때 그 부담을 항공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승객에게 일정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료할증료는 왜 도입되었을까요? 유료할증료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기존의 항공권 운임만으로는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권에 유료할증료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해운업에서 먼저 도입됐고 이후 항공업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료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2개월 평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고, 국내선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또한 국제선의 경우에는 운항 거리별로 구간을 나눠 단계별로 할증료가 책정되고요. 국내선은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부과됩니다. 유료할증료는 항공권을 결제한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탑승일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료할증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발권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적용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유료할증료는 유상, 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되며 마일리지 항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유료할증료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항공권 가격의 10%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와 항공사가 연료비 리스크를 함께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유가 변동에 따라 유료할증료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항공권 예매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가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급등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쉬어갔죠. 오늘은 우리 지수단에서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전거래일 있었던 장후반 급등세에 대한 조정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약보합권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만 263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면요. 상승 출발했었지만 장중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이 약보합권에서 720선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순매도세를 가져갑니다. 개인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약달러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반기에도 1,360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 시간 기준 1,36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뉴스들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와 더불어서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까지 올해 국내 조선업 업황이 작년에 이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K조선이 액화 천연가스 벙커링선에 올해 글로벌 발주량 절반을 싹쓸이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오늘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한국 LNG 벙커링 산업협회 월간 시장 동향에 따르면요. LNG 벙커링선의 운항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64척에서 오는 2028년 약 90여 척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확대는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하면서 LNG 추진선 발주량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의 LNG 정책이 향후 중장기 LNG 벙커링선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기대감, 또 중국 조선사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점도 국내 조선주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내 조선주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가가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5.96% 오른 1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조선기자재 쪽도 강합니다. 세진중공업 주가 함께 살펴보면요. 상승에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1,5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인베스틸 주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요. 2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인 일명 아스코 2025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국내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스코는 주로 2상과 3상 등 후기 임상 데이터와 상업화를 눈앞에 둔 약물이 공개되는 학회입니다. 오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데 올해 가장 주목받는 발표는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와 명력 항암제 병용요법의 주요 임상 결과 발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머크와 길리어드가 공동 진행한 3중 음성 유방암 병용요법이죠. 키투루다와 ADC를 병용한 병용요법의 결과가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또 이뮤논시아, 티움바이오 등이 참여하는데요. 특히 오늘 티움바이오의 면역 항암제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이 아스코에서 발표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매수세 더해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28% 오른 7,0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DC 기술 개발 기업인 인투셀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9.37% 오른 4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뮤논시아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논시아 주가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현재도 오르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AI 확산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다가오는 28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6%가량 증가한 432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 제시한 가이던스인 430억보다 높게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분기는 최신 그래픽 카드 시리즈인 블랙웰을 탑재한 AI 칩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견조한 AI 수요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저사양 AI 칩인 H20의 중국 수출 제한에 따른 비용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H20보다 사양이 낮고 가격도 저렴한 새 중국 수출용 AI 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중국 시장과 관련해 새로운 AI 칩 설계 등의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대기 심리가 확산되면서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함께 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20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2단 HBM3E를 엔비디아의 공급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는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추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적인 뉴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 가져갈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AI 반도체주 괜찮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엔비디아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오전쯤 아침에 좀 실적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대치가 항상 높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는 그렇게 서프라이즈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한번 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시장이 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보통 한 9%, 10% 잘 나왔었어요. 네네. 과거에 한 2년 정도. 잘 나왔었다라는 네, 잘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컨센서스 넘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든 간에 그보다 더 잘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베이스가 높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서프라이즈 레이트가 과거의 10%면 조금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는 매출이 한 430억 달러인데 이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된다. 곱하기 볼까요? 한 1.04, 4% 더 나온다 하면은 그러면 그게 아마 445억 불, 450억 불 사이 정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잘했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앞에 매출 성장 얼마 숫자가 딱 나올 때 7자가 나오면 일단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60 몇 % 성장이다. 그러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한 70%. 성장률. 네, 성장률이 70%. 근데 마진도 말씀하셨는데 마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매출 총이익률도 한 70% 초반. 근데 매출 총이익률은 70% 초반보다는 중반이 좋은데 중반 안 나올 것 같고 매출 이익 성장률은 얼마라고요? 60%가 아니고 70% 정도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그 넘버 가지고 딴지를 안 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시장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충족하는, 오버하는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주가는 움직이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젠슨아 엔비디아 CEO는 올해 들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ES가 있었고 GTC 그리고 컴퓨텍스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가 어떻게 엔비디아를 경영할 건지는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실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고, 근데 만에 하나 그 기대치를 웃돈 실적, 뭐 마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숫자치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 이제 AI 그 시대에 엄청난 투자는 하고 있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의미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치는 그렇게 나와야 되고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동, 중국, 블랙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블랙웰. 중국 블랙웰. 그러니까 중동이 얼마 전에 가갖고 대통령이 가갖고 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빨리 되는 거죠?
중동부터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예. 핵심이 되는데 중동이 원래 나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게 뭐 중국만큼 얼마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이번에 출장 가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공유는 안 됐었죠. 네. 근데 사우디라든지 UAE 이렇게 다녀왔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한 3, 4년 내로 지금 엔비디아의 1년 매출이 한 뭐 2천억 좀 안 되는데 2천억 달러 좀 안 되는데요. 네. 약 15%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기대 심리예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질문이 오겠죠. 이게 첫 번째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 중동 판매 계약 뭐 합의 이런 네네.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리스크가 있었는데 중동이 이걸 상쇄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궁금한 거는 어쨌든 뭐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야지 마찬가지로 주가는 오를 테니까 네네. 그런 실적들은 언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적 데이터가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당연히 있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데이터 확인은 당분간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네 매출의 10에서 15% 정도가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 제로에서 갑자기 내년 돼가지고 20%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지금부터 뭐 5%건 7%건 10%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건데 그거에 대한 좀 더 기분 좋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은 조금 그쪽 중국용 칩이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은 가급적 최 어드밴스 제품을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는 15%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천천히 3, 4% 하다가 10% 갈 것이다. 이 각도하고 어느 제품 이게 중요하고요. 네. 마음 말씀나는 게 근데 중동이 올라가는 거, 중동이 에딩된 거는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네. 반영돼 있고 지금은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요 130불 되잖아요. 중동이 올라왔지만은 중국도 잊어버리지 않았어라는 걸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나온 게 중국 향으로 제품을 새롭게 설계할 제품 B40. 그러니까 지금 H20이라고 하는 과거에 나갔던 그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을 6월 초에 릴리스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제품이 얼마나 성능적으로 중국의 시장을 만족시킬 것이냐 또는 화웨이가 또 비슷하게 제품을 치고 오르는데 얼마나 차별화가 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지금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이제 준비하면서 거기에 네. 납품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블랙웰 기반의 아키텍처라고 네네.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H20은 수출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들어올 텐데 H20 대비해서는 가격이 얼마만큼 저렴해지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설명을 이게 좀 지금 부탁드릴게요. 더 디테일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나온 거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한 70%? 그러니까 30% 정도 싼 거예요. 아, 네, 이렇게 그 H20보다는 30% 그렇죠. 가격이 저렴하게 나올 네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진도 좀 싸겠죠. 예. 그래서 아까 중동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은 비중이 13%라도 예, 중국은 예, 계속 예. 성장할 수 있으니까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한테 가서 우리 포기할 수 없어요라고 이거 허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은 비록 낮지만 중국의 성장률을 대비했을 때는 좀 약간 저렴한 걸 왜 저렴한 게 아니고 왜 다운그레이드 되느냐 가격을 낮췄느냐 이게 심플합니다. 그 미국 쪽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낮게 해서 주는 거죠.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게 뭐겠어요? 낮게 하다 보니까 거기 HBM이 안 들어가요. 네. 삼성 하이닉스가 들어간 HBM이 안 들어가고 그거하고 좀 다른 가격 엄청 싼 그래픽 DDR이라고 GDDR7이 들어가요. 이거는 약간 우리한테는 아쉬운 점이죠. 중국에 나가는 제품이 HBM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리바이스 다운하면서 HBM이 안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긴 합니다. 중동 지역에 들어가는 건 그대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어쨌든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은 괜찮고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최근 칩 대비해서는 저사양 칩이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죠.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마진이 줄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HBM 말고 네네. GDDR7이라고 해서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일반 범용 메모리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일반 메모리, 범용 메모리 쪽에 호황을 조금 더 당겨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쪽으로 돈을 벌 확률은 없나요? 그게 좀 미미해요. 왜냐면 예. GDDR7은 그러니까 HBM이 여기 100이 있잖아요. 가격이 예. 100이 있으면은 일반 DRAM 가격은 요거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GDDR7은 일반 D램보다는 좀 높은 거예요. 하지만 HBM보다는 HBM보다는 적고 HBM은 네.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건데 일반 그 레거시 제품보다는 높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 그리고 애매하게 해야지 중국에 팔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큰 수혜는 당장에 있지는 않다. H20보다는 이게 조금 어저께 설레발치다가 조금 실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 표면적으로 엔비디아는 그 시장을 중국이 계속 성장하는 걸 놓치기 싫고 그래서 뭐 중국에도 뭐 투자 계속하고 하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는 포인트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동이 계속 잘 되고 중국은 미국이 좀 나중에 가서 풀어주는 거. 그래서 중국에도 나가는 것도 HBM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다음 버전에 혹시 HBM이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현재 그 버전은 HBM이 아니에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왜 일각에서는 그냥 뭐 HBM 말고 삼성전자도 HBM 쪽에서는 두각을 못 낳게 네네. 되니까 뭐 네네. 일반 메모리, 범용 메모리 쪽에서 앞으로 더 확장이 되면 네네.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그 임팩트는 수혜는 별로 없습니다. 마진이 주니까 예,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가격도 주신 적고. 거네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가 1년에 한 30조 버는데요. 안 들어갔다가 GDDR7을 골로 나가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다 받아온다 치더라도 임팩트는 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별로 그런지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대로 복간을 흐름, 네네네. 그게 좀 일부 반영됐다고도 오늘 느껴지는. 아마 그 저기 하인 삼성전자 빠지는 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구글이 그 반도체 칩을 걔네들 TPU라고 있고 뭐 또 네. 저기 픽셀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AP 프로세스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제품을 생산하는 거 원래 삼성전자한테 해 왔는데 그게 TSMC 넘어간대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커스터머를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하는 거 파운드리 쪽. 네네. 예. 그러니까 구글을 놓쳐서 이것이 TSMC 넘어간다는 그런 기사가 나면서 삼성전자만 지금 빠지고 하이닉스는 옆에서 버티는 정도다. 이건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대형국에서 놓치는 거면 더 많이 빠질 법도 한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이장에 정도 빠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의 AI 칩이 이제 중국으로는 어쨌든 납품이 되는데 네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타 시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웨이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서양 엔비디아 칩 이란들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객은 하웨이를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경쟁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전 나오는 거 네이버 나와요. 근데 원래는 이번 주 끝판에 나올 때쯤 화웨이도 최신 버전을 릴리스한다고 이번 달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910 시리즈 D가 나오는데 원래 시장에서는 910 시리즈 D는 지금 블랙에는 아니고요. 예전에 H100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3년 전에 만든 거, 3년 전에 만든 거 수준하고 피카피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얼마 전까지 나온 910C는 한 60%인데 이번에 릴리스되는 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3년 전, 그러니까 삼성, 애플, 엔비디아하고 간격이 3년 정도 뒤지는 걸로 좀 좁혀진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런 3년 뒤진 거라도 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엔비디아 제품을 약간 리바이즈 다운한 거를 허용만 하면 중국에서는 그걸 쓸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생태계가 편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화웨이 거를 쓰라고 독려하는 게 또 중국 정부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화웨이의 910D 시리즈가 나오고 엔비디아 이 제품이 확실히 6월달 나와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걸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레스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들어보니까 네. 실적은 엄청 기대치보다 잘 나와야 되고 엔비디아 주가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칩 된다고 해도 마진 낮고 중국은 뭐 마진은 있는데 이거는 또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갈까요? 엔비디아 네. 주가요? 네. 엔비디아 과연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표 주가 160, 170불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네. 그게 단기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최근에 바닥에서 한 15%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유일한 거는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AI를 갖고 내 이렇게 도와주는 비서 이거에 대한 비전을 엄청 좋게 보이면 조금 상쇄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상쇄돼서 주가가 안 빠지기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좀 영향을 받는 재료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엔비디아 분석 의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펼쳐지는데 뭐 각 후보들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공약을 펼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선을 앞두고 오늘, 내일, 모레 해서 시리즈로 경제 대통령을 외치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기호 1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대대적인 캐치프라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어쨌든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제 방점을 찍겠다. 경제와 내수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방산, 그리고 콘텐츠, 문화 관련해서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하는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게 큰 골자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와 또 관련이 많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겠다, 투자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강화하겠다라는 큰 세 가지가 경제정책으로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골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정부가 직접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책인데 정부가 직접 국가 전략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고 방산 수출 지원 체계도 구축을 하고 글로벌 콘텐츠 문화 플랫폼을 확대하고 또 AI, 바이오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 가능한 국민 펀드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개인들도 투자를 해서 전략 국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들을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펀드에 국민이나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감면을 해주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AI 산업에 굉장히 지금 집중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러면서 100조 원, 민간 중심으로 100조 원을 투자하는, AI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국민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투자 금액,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사들이고 그리고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들도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토론 때도 나왔지만 그렇다면 AI를 이렇게 추진을 할 텐데 에너지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원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방 후보들의 압박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의 전략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거 우리나라 이제 투자 시장을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지금 전반적인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상장 기업에 따른 주식시장 개편, 주주 환원을 하는 정책을 많이 도입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겠고요. MSCI 선진지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많이 끌어들여오겠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PBR주들은 과감하게 종목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시장을 끌어올리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주요 공약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많습니다. 전 국민 소비 쿠폰 지역 화폐 확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출받은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대출 탕감해 주는 거, 그리고 일자리 보장, 부동산 세제 개편도 최소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예산을 많이 정부 주도로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뭐 다른 후보들은 그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재정을 효율화해서 적재적소의 세금을 잘 활용하겠다는 정책이니까 어떤 전략을 펼칠지도 한번 시청자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다음 주에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대선이 코앞입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 대선 투표 앞두고 특집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저희는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